안녕하세요. 철학인문 수강생 여러분. 자, 오늘은 11주차 두 번째 수업인데요. 그 10주차 가져왔던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는가라는 그 과제에 대해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그 점수를 보면요. 자, 주관식이 두 개였는데 뭐 대체로 잘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점 만점에 대체로 10점에 가깝게 나왔고요. 9점, 8점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보면은 이제 어떤 평균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종 모양이 만들어지는데 과제다 보니까 대체로 이제 성실하게 그 수업만 들으면 대부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이렇게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따라와 주시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보죠. 도덕 개념을 해명하는 데 있어 사후심판론의 약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사후심판론에 필요한 전제는 뭐죠? 신이죠. 만약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 무의미한 얘기가 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당한 일과 부당한 일을 구분하죠. 그렇죠? 바로 그렇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도덕 개념이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사후심판론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부당한 일이기 때문에 신이 금지한 것이지 신이 금지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되는 건 아니죠. 자, 생각해보세요. 신이 금지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된다. 그러면 좀 이상하죠. 신이 금지했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러면 신이 만든 규칙을 그냥 잘 따라야 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왜 그게 부당하냐, 그게 옳으냐, 그러냐는 그냥 누구 맘에 잘 들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돼버리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그런 거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죠. 자, 요 세 번째 선지가 사실 약간 그런 걸렸는데, 선생님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 친구를 괴롭히지 않는 것 역시 도덕적 행동이다. 자, 이게 만약 맞는 얘기라면 이거는 이것을 유비해서 이걸 비유해서 신의 기분을 상하지 않기 위해 신이 만든 규칙을 잘 지키는 것도 도덕적 행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얘기가 이 얘기가 맞다면 그게 사후심판론의 약점이 되지는 않는 거죠. 자, 이게 논증의 어떤 그 방향, 어떤 근거가 되는지 그것에 어떤 반하는 얘기인지 이런 걸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건데요. 당신이 슈퍼히어로가 되어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다고 해봅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도 될까요? 자, 뭐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죠. 예. 자, 거의 대부분이 이제 훔치면 안 된다라고 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소수의 수강생이 이제 훔쳐도 된다라고 하셨고요. 자, 유형별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대부분 네 분들은 이걸 이제 역지사지 논변의 호소에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자,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 왜냐면 다른 슈퍼히어로가 내 물건을 훔쳤다면 나는 그 사람이 잘못을 했고 내 물건을 훔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다면 그 사람 역시 똑같이 생각할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가 가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슈퍼히어로가 되는 거죠. 과연 이 역지사지 논변이 슈퍼히어로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슈퍼히어로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이라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다. 따라서 슈퍼히어로가 물건을 훔치는 것도 나쁜 행위다. 자, 근데 수많은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얘기일까요?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는데? 자, 그래서
자, 이 사람도 비슷하게 얘기했는데요. 나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건 없건 우리는 법 아래에서 평등하다. 슈퍼히어로도 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예요. 자, 맞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슈퍼히어로도 사람이다. 따라서 슈퍼히어로도 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슈퍼히어로가 물건을 훔치면 똑같이 범죄라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법이 무슨 소용이죠? 자,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들, 슈퍼히어로는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역지사지 논변에 잘 먹혀 들어갈 것 같지가 않아요. 역지사지 논변이 적용되려면 둘 다 마찬가지야 되거든요. 근데 슈퍼히어로는 뭔가 특별하단 말이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서 처벌도 못해요. 법이 암만 만인의 평등하다고 말로만 떠들어도 적용을 할 수가 없죠.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겠어요? 말로만 범죄이지 슈퍼히어로에게는 사실은 법적인 제재가 전혀 가해될 수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그 아이디어에 착안하게 되면 이제 슈퍼히어로는 물건을 훔쳐도 된다라는 식의 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슈퍼히어로는 일반 사람들과는 많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슈퍼히어로의 행위를 보편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슈퍼히어로가 물건을 훔친다고 해서 똑같이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강아지가 물건을 훔쳤으니 인간인 나도 물건을 훔쳐도 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따라서 슈퍼히어로의 행위는 일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자, 역지사지 논변이 슈퍼히어로에겐 적용되지 않는 거죠. 슈퍼히어로는 사람이 아니니까. 특별하니까. 일반 사람과는 다르기 때문에 얘는 마치 강아지, 다른 동물이 뭔가 물건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걔를 비난할 수 없는 것처럼 슈퍼히어로도 비난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예외의 허용이 일반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도 없어요. 물론 약간 좀 어색한 점은 슈퍼히어로도 이성이 있다면 자, 이게 사실은 강아지 문제, 이거 사실은 그 예전에 그 자유의지에서 이렇게 있는데 슈퍼히어로도 그거 자유의지를 가졌다면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스스로 선택한 거고. 뭐 그런 식의 아이들 생각하면 이게 그저 강아지로 비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슈퍼히어로가 이성을 가지고 또는 뭐 슈퍼히어로가 자유의지를 가졌다면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르다는 게 도대체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건지가 좀 잘 얘기될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냐? 자, 다음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대한 보상보다는 처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도덕적인 의무를 지키는 데 있어서 처벌이라고 하는 동기가 우리의 행동을 더 제어한다. 이미 우리는 처벌받지 않은 선에서는 모든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법에서 허용된 건 법의 그 허용된 테두리 내에서 모든 걸 하고 있죠. 그리고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보통 법적으로. 근데 법적인 비난과 도덕적인 비난은 서로 약간 구별되긴 하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선에서 모든 행동을 우리는 하고 있고 이미. 따라서 슈퍼히어로가 되면 처벌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디까지가 도덕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재밌는 얘기죠. 처벌이 불가능하니까 제어 불가능하고, 그러면 나는 뭐든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자, 여기서 약간 좀 조심스러운 거는 요 앞부분은 사실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처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어요. 사실의 문제죠. 근데 그거랑 당위의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분명히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좀 명시적인 언급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정말 내가 무적인 존재라면 난 내 맘대로 해도 된다. 정말 모든 인간이 나를 배신해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행복하다면 해도 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듯 우위에 있는 존재의 특권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아까는 누가 이게 슈퍼히어로를 강아지에게 비유했다면 여기서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동물을 지배하는 인간,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동물을 해쳐도 비난받지 않는 것처럼 요즘에는 근데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동물을 해치면 비난받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개미를 죽인다고 해서 그렇게 막 비난받진 않죠. 모기를 잡아 죽인다고 해서 심각한 비난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듯 그 우위에 있는 존재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슈퍼히어로도 인간 위에 지배자처럼 군림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재밌는 유비 논증이죠. 근데 이분도 단서를 잘 많이 달아놨어요. 정말로 무적이다. 모든 인간이 나를 배신해도 살 수 있다. 그 정도의 능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암만 비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 바로 그런 단서 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단서를 달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가 성립될 때만 그 슈퍼히어로는 마음대로 해도 되겠죠. 하지만 이 단서 조항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슈퍼히어로는 아마 꺼리낌이 그런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렇게 맘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바로 그런 얘기가 그 다음 논변에 나왔습니다. 자, 유형 세 번째인데요. 슈퍼히어로도 타인의 비난을 견디기 어려운 인간일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슈퍼히어로가 능력치를 제가 많이 줬죠.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슈퍼히어로는 감정을 가진 인간이고 타인의 비난을 견디기 어려운 그런 나약한 인간일 것이다 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그 슈퍼히어로가 된 나는 남들의 비난을 견디기 어렵겠다. 남들이 막 욕하겠죠. 그러면 견디기 어려워서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는 것이 슈퍼히어로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자, 사실 이것도 역시 사실은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약간 처벌의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자,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나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사실 나와 어떻게든 연결이 전혀 안 된다면 그것 또한 또 이상한 것 같아요. 사실은 분명히 제 수업에서는 도덕이라고 하는 게 남에 대해 고려하는 거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게 정말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정말 상관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냈을 때 그 문제를 제가 수업 시간에는 매우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 버렸죠.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 버렸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고민을 하기를 요구했던 거고요. 아주 재밌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좋은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역지사지 논변이 적용되기 위해선 슈퍼히어로도 뭔가 인간과 공통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자, 유형 4. 힘이 기준이 된다면 사회 전체 위협이다. 자, 만약 슈퍼히어로가 힘이 세니까 마음대로 된다 그러면 결국 어떤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기준은 힘이 돼버리겠죠.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덕의 기준은 힘이 될 거다. 그렇기에 제가 슈퍼히어로가 되어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다 해도 타인의 물건을 훔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사회의 도덕이 무너질 거라는 거죠. 내가 그런 짓을 하면. 또 비슷한 이유로 제가 마음대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돼버리죠. 살인, 강간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죠. 즉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물건을 훔쳐도 되는 이유가 된다면 같은 이유로 모든 일은 힘의 논리를 따르게 되고 도덕이라는 것이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도덕이 없다면 사회 전체가 이제 위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얘기고요. 결국 사회의 법률은 깨지고 붕괴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슈퍼히어로가 그런 짓을 한다고 사회와 법률이 붕괴가 될까요? 자, 앞서 말했듯이 슈퍼히어로만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슈퍼히어로만 맘대로 해도 되고 남들은 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슈퍼히어로만 힘이 세니까 쟤는 어쩔 수 없고 쟤는 어쩔 수 없는 애로 봐주고 쟤는 예외로 허용하고 인간들끼리는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전히 법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죠. 슈퍼히어로만 예외로 하고 그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왜 슈퍼히어로 한 명이 그런다고 전체 사회가 붕괴되는 거죠? 자, 이런 질문을 제가 했을 때 한 가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모방이죠, 모방. 그리고 이게 슈퍼히어로가 허용되는 이유가 결국 힘이라고 한다면 결국 이걸 일관되게 끌고 나가면 그럼 인간들 사이에서 힘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그럼 좀 더 힘이 있는 애들이 맘대로 하고 싶어 하지 않겠느냐. 결국 모방 논비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분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쓰신 분이 하나 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은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을 하게 된다. 모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을 하면 사회는 타락한 사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슈퍼히어로가 되어도 물건을 훔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남습니다. 뭐냐면 왜 슈퍼히어로는 인간 사회의 붕괴나 타락에 대해 걱정을 해야 되죠? 네? 왜 걱정을 해야 되죠? 나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인간 사회가 붕괴되든 말든 지네들끼리 지지고 볶든 무슨 상관이에요? 나만 행복하면 그만 아닙니까? 제가 왜 인간 사회의 타락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되죠? 나는 슈퍼히어로니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 사회는 인간 사회고.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도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슈퍼히어로가 아까 제가 힘이 세다고 했지만 힘이 얼마나 센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과 그 전능하다라는 것과는 약간 또 다른 느낌도 있고 사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상상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거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유형 5번의 답변이 되는 거죠. 뭐냐면 슈퍼히어로도 암만 힘이 세다 하더라도 능력의 한계가 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결국 본인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결국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제가 도움을 받아야겠죠. 또는 뭐 뺏어오든가. 근데 결국에 그런 모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해요. 아무 도움 없이 살 수 있나요? 슈퍼히어로 글쎄 이건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나름인데 결국 내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 물론 이분은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면 그는 나를 증오할 거고 나는 그에게 어떠한 도움도 부탁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보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장기적으로는 본인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겁니다. 자, 잘못을 저질러도 그로 인한 손해가 나에게 직접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저지른 잘못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죠. 내가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면 사회는 그만큼 망가질 거고 사회가 망가지면 저한테도 결국엔 피해가 돌아올 거라는 거죠. 왜냐면 나도 그 사회 속의 구성원이니까 라는 가정이 있는 거죠. 그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초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 그럴 순 없죠. 자, 이게 재미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게 인간이 다른 동물, 다른 인간이 지구상에 있는 다른 생명체들에 대해 신경 써야 하는 이유와
와도 비슷한 논리가 됩니다. 인간이 암만 힘이 세다 하늘 인간의 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만약에 인간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동물들과 식물들과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한다면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인간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가 있죠.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다른 동식물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분명히 힘이 세지만 한계가 있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는 결국 다른 것들을 신경 써야 돼요. 마찬가지로 슈퍼히어로도 인간 사이로부터 완벽하게 초월할 수 없다면 신경을 써야 한다는 거죠. 왜냐?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결국 내가 인간들에게 잘못하면 그 피해가 본인에게 돌아올 거라는 거죠. 아주 재미난 아이디어고 전 좋은 논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은 슈퍼히어로가 능력치가 한계가 있어서 인간을 완벽히 초월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 상상의 나를 펼치면 지금은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봤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 중에서도 힘을 길러가지고 또는 뭐 어떤 우연한 계기로 다른 사람 역시도 나 같은 힘을 얻어서 슈퍼히어로가 될 수도 있죠. 뭐 실제로 다양한 영화들을 보면 슈퍼히어로가 한 명이 아니죠. 빌런들도 막 나타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만 특별해지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다른 슈퍼히어로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게 될 때 내가 걔 보고 잘못했다고 말할 근거가 사라질 수 있죠. 자, 바로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나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재미난 아이디어고. 자, 여기 보면 결국 나만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게 슈퍼히어로만의 특별함이라는 걸 좀 완화한다면 결국 슈퍼히어로도 다른 인간들을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유형은 이런 겁니다. 예측에 멈춘 경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문제를 몰랐죠? 훔쳐도 될까라고 물었죠. 근데 이분은 나는 훔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관련이 있죠. 하지만 엄연히 다른 질문입니다. 이분은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도덕적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할 거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근데 제 질문은 뭐였어요?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이겠느냐 라고 같은 그런 질문이었죠. 내가 훔치지 않겠다에 멈추는 게 아니라 만약 훔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이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훔쳐도 되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사실 내가 만약 훔친다면 그게 과연 올바른 일이겠느냐, 비난받을 만한 일이겠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이 두 질문은 다른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유형 7은 책임감 분별인데요. 자, 슈퍼히어로라면 이제 큰 힘을 가졌으니까 오히려 큰 책임을 가진다는 거죠. 그렇죠. 힘을 가지면 막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영향력이 커져요.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내가 미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데요. 문제는 슈퍼히어로가 왜 인간 사회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하냐는 거죠. 근데 앞에 문제와 연결된 겁니다.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자, 유형 8을 비도덕적이기 때문에 자, 난 그건 옳지 않다고 말할 거다. 그 이유는 그것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이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답은 아니에요. 왜냐면 옳지 않다. 왜냐? 도덕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동어 반복에 불과한 답인 거죠. 그것이 왜 슈퍼히어로에게 비도덕적인지를 추가적인 이유를 제시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걸 신경 써야 하는지 등등을.
자, 여러분들 아주 재미난 답변 때문에 제가 다른 여러분들의 답변을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나름의 이렇게 잘만 배치하면은 그 하나의 논문 비슷한 걸 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글들을 짜깁기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가능한 반론을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다시 재반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보는 거죠. 그런 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여러분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줬고 그 중에는 매우 훌륭한 논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쨌든 잘 하셨고요. 자, 이번엔 도덕적 판단, 이유, 동기의 관계에 대한 선택지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선택지 1이 뭐였죠, 근데? 선택지 1. 선택지 1은 도덕적 판단은 보편적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어떤 일이 부당하다면 그 일은 누구에게나 부당한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위자는 바로 그 도덕적 판단 때문에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이제 동기를 가지게 되죠. 도덕적 동기를 가지게 되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은 도덕적 동기 외에도 다른 동기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그 합에 의해서 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이유가 도출되죠.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가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해야 할 이유를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강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선택지인 겁니다. 자, 선택지 2는 뭐였죠? 먼저 이거는 이유를 가지죠. 이유. 모든 사람이 부당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가지고요. 정당한 일을 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요. 하지만 그리고 어떤 일이 나에게는 부당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당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않을 수가 없고 행위자의 동기가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에 의해 제어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이유가. 보편적인 이유가 있고 이것 때문에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나에게 동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동기들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걸 하려는 건 잘못된 행동이다 라고 이제 제어할 수가 있죠. 근데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도대체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나의 동기와 무관한 그 보편적인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해명해야 할 그런 약점을 가지는 거죠. 이게 약간 칸트주의랑 연결된 겁니다. 칸트주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인데요. 자, 도덕 상대주의 질문이죠.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대와 장소,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하느냐? 90%의 수강생이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그리고 10% 소수만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아까 슈퍼히어로 문제랑은 또 다르네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지면 슈퍼히어로가 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달라져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자, 이 정도 생각했으면 슈퍼히어로라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또 거꾸로더라고요. 그쵸? 사람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처지가 달라지면 결국 옳고 그름도 달라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면 슈퍼히어로 문제가 달리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어쨌든 이렇게 생각한 이유를 보니까 대부분 결국 수업 시간에 든 사례들을 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죠. 과거에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결국 그러한 다양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뀐다는 거죠. 뭐 명예살인이라든가 순장 이건 사실 나라마다 또 다르기도 한 거고요. 노예제, 재물 바치기, 뭐 여성의 운전 금지 등등 이런 것들이 사회에 따라 어떤 데서는 이제
합법적이고 어떤 그 동네에서는 이제 옳다라고 받아들여지지만 다른 곳에서는 또는 다른 시대에는 그게 그러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식의 상대주의가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자, 문화 상대주의는 상대주의적이지 못하다. 왜냐? 그 개별 문화 내부에서는 문화 절대주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비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회에서 여성의 운전금지가 옳다고 여겨져요.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 그걸 비판할 수가 없죠. 심지어 내부의 사람도 그걸 비판할 수가 없어요. 일종의 절대주의인 거죠. 이건 사실은 상대주의적인 게 아니라 사실은 일종의 어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절대주의가 이제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상대주의는 결국 자가당착에 빠진다.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의견은 결국 절대주의로 간다는 거죠.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죠? 그러니까 상대주의라는 게 약간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 그 나라 어떤 나라의 어떤 이상한 풍습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왜 그걸 어떻게 니네들이 나를 비판하냐? 이건 무조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건 무조건 따라야 한다 라는 식의 절대주의로 둔갑해 버린다는 거죠. 자, 이런 생각을 좀 발전시키다 보면 그게 도대체 어떻게 비판이 불가능하겠느냐? 비판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존중은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고대 어떤 지역에서 행해지는 할례라든가 고대 아즈텍 문명의 재물 풍습, 뭐 순장 풍습 이런 건 누가 보아도 옳지 않은 거 아니냐. 따라서 각기 다른 문화에서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보편적 도덕성의 기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자, 근데 재물 풍습이라든가 할례라든가 순장 이런 게 누가 보아도 옳지 않는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런 이유를 좀 밝힐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사실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것을 스스로 제시해야 할 부담이 있는 거죠. 상대주의는 그런 걸 제시해야 할 부담이 없어요. 반면에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해명할 이제 부담이 그쪽에게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노예제와 재물 풍습은 과거엔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그렇다. 그렇지만 그것이 옳고 그름이 변화했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노예제를 예로 보면 그 당시 노예했던 사람이 그 제도를 옳다고 생각했겠느냐? 라는 거죠. 그건 단지 노예를 이용하려는 상위 계층 사람들의 정당화 시도일 뿐이다. 뭐 흥미로운 의견입니다. 자, 이분은 정당화를 시도하고 있죠. 당시의 노예제가 정당하지 않았다. 왜냐? 당시 그 노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게 과연 노예가 그걸 정당하다고 느꼈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좋은 시도예요. 근데 이것도 답을 할 수가 있죠. 그 노예랑 상위 계층의 기준이 다르다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럼 보편적인 기준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답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계급에 따라서 도덕성의 기준이 달라요. 도덕의 기준이.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지금은 이분이 약점이 이거 뭐예요? 노예의 입장에서만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럼 상위 계층의 입장에서는 보편적인 기준이 되려면 누구나 동의할 만한 뭔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붙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 그럼 뭐가 옳고 그름인지가 결국 노예와 상위 계층 싸움에서 왜 하필 어떤 특정한 기준으로
정해졌냐? 왜 하필 옛날에는 그렇게 정해졌고 지금은 이렇게 정해졌냐? 라고 설명을 시도하려고 하는 순간 3번 같은 답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은 시대와 장소,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 기준은 보편적으로 사회 여론에 따라 가게 된다. 또는 사회 여론이나 아니면 힘의 논리를 따지면 이 상류계층이 힘이 더 세면 이 사람들의 논리가 결국 그 당시에 도덕이 돼버리는 거고요. 지금은 싸움을 통해서 결국 이제 당시 싸움을 통해서 그런 것이 부당하다고 느낀 사람들이 힘이 세져가지고 그 상층부를 상위 계층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나면 그럼 사상이 바뀐다는 거죠. 어때요? 괜찮은 느낌처럼 보이는데 이건 결국 또 힘의 논리와 도덕을 너무 붙여버리는데 그럼 결국 이게 슈퍼히어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요? 그 문제로 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의 문제, 힘의 논리로 모든 옳고 그름이 정해진다. 이 문제 사실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논쟁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계사랑도 연결돼 있고 사실은 우리 나라의 역사랑도 연결돼 있고요. 옳고 그른 게 힘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게 굴러가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싸워야 된다. 막 이렇게 이런 그 약자애들의 투쟁을 해야 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강자의 지배 논리로 사용되기도 하죠. 이게 실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과거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면은 이 힘의 논리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 두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일제나 아니면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힘이 세니까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라는 쪽으로 가게 되거나 한편으로는 힘에 의해 모든 게 결정되니까 결국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된다. 실력 양성론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자, 갑자기 실력 하니까 시리가 작동을 해버렸는데 자, 실력 양성론 같은 것으로 발전할 수 있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친일의 논리로 가고요. 한편으로는 독립운동의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 실력 양성론을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수가 실력을 양성해도 잘 안 되니까 결국 어쩔 수 없구나 하면서 친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 유명한 사람들 한번 아실 거예요. 이광수라든가 등등등. 이게 도덕을 힘과 연결시켰을 때 이게 과연 여러분들이 바라는 어떤 종류의 귀결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사. 나라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다르다. 자, 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대나 장소,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옳다고 보아 합법이지만 어느 나라는 여성의 운전이 그르다라고 생각해 그것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다. 그렇기에 나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대와 장소,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런 나라가 있다고 저도 들은 것 같아요. 자, 근데 과연 법적인 금지를 넘어서서 정말로 여성의 운전이 그르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왜 그런 거죠? 이유가 있나요? 그 나라에서만 그것이 그를 수 있는 뭔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 수 있나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한편으로는 특별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는지 그게 참 문제가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 이유를 찾는 순간 우리도 만약에 그 이유가 있다, 그걸 이유를 납득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도 납득할 만한 이유라고 하는 건 나도 납득할 만한 우리가 모두가 공유하는 뭔가 기준에 호소한 게 아닐까요?
자, 이게 내가 납득을 해도 문제고 납득을 못해도 문제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나라에서 여성 운전을 금지시키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봤더니 그 이유가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안 된다면 저는 여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그 나라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런 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결국 저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호소해서, 물론 저는 나의 기준이겠지만 그게 나란 어떤 분들은 보통 이제 그게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좀 확장을 하게 되면 그것에 호소해서 그 나라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는 납득이 되면 결국 납득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나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나라도 이해할 수 있는 뭔가 상위의 기준이 뭔가 있다는 거고, 그것 자체는 뭔가 보편적인 뭔가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지금 겉으로 보기엔 뭔가 다르지만 알고 보면 동일한 기준에 호소해서 이제 법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펼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비슷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하는 논리인데요. 자, 평상시에는 금지되는 것들이 어떤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에서는 정당화되기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까 우리 제 수업에서 다뤘던 뭐 빌린 칼의 주인이 그 칼로 누군가를 막 죽이려는 그런 비상사태에서는 우리가 칼을 돌려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것처럼 장소, 시대와 장소, 배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기준이 바뀐다라고 지금 이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상사태에. 자, 이럴 때 정말로 도덕의 기준이 바뀐 걸까요? 어떤 변하지 않는 원칙은 있고 그 안에서 그 모종의 상황에 따라서 그 원칙을 적용하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죠.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그 구체적인 상황마다 옳을지 그를지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준 자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는지 좀 고민이 될 만한 대목이죠. 특히 이 빌링칼 사례는 이게 정말로 기준이 다르다라고 얘기했던 사례는 아니었죠. 기준은 그대로이지만 단지 상황에 따라서 적용 결과가 달라진 걸로도 볼 수가 있으니까요. 물론 그 기준이 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유형 6번 같은 입장이 가능한 거죠. 뭔가 변하긴 변했지만 도덕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달라질 뿐이지 도덕 기준 그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 도덕의 기준 그 자체가 변한 건 아니다. 또는 뭐 법이 뭐 바뀌긴 하지만 결국 시대가 변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서 이제 어떤 것들은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시대와 장소,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정해져 있었지만 이제 일부 사람들이 법으로 막 정해놔서 이게 막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도대체 변하지 않은 뭔가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되는 게 뭐냐? 도대체 그게 뭐냐는 거죠. 이때 변화하지 않은 원칙과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시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걸 답할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형 7 같은 의견도 있죠. 우리 생각만 바뀐 거지 참된 도덕 기준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도덕의 기준이 바뀐다라고 그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하고 예라고 답하지만 서로 다른 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이랑 지금이랑 우리 생각이 바뀌었지만 사실은 참된 도덕 기준이 있다. 그래서 결국 과거에 정당하다고 인정했던 일이 지금은 정당하지 않게 됐다. 그건 뭐냐? 결국 그 일이 정말로 진짜로 잘못된 거고 그걸 우리가 바로 잡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결국 옛날 생각이 틀려서 수정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오늘날의 생각이 맞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결국 이런 방향,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결국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변화를 거쳐서 결국 진리를 향해서 올바른 쪽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옳고 그름이 더 좋은 쪽으로, 진리인 쪽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변화의 방향이 진리를 향한 방향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진리가 정해져 있다면 결국, 그리고 이분은 이제 바뀐다고 했는데 결국 진리가 정해져 있다면 결국 과거에 옳다고 생각했던 기준은 틀린 것일 뿐이지 기준이 바뀐 건 아닌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기준이 뭔가 사실은 참된 기준이 하나 있는 것 뿐이니까. 자, 어떤 분은 이제 보편적 옳고 그름이 바뀐다. 도덕이 바뀐다. 근데 얘기는 그냥 사례들이 통해서 바뀐다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도덕이라고 하는 게 보편적인 옳고 그름이 달라진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도덕 자체가 원래 그런 거라고 또 가정을 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바뀐다 그러면 보편적인 옳고 그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상대주의자들은 보편성을 도덕에서 말을 빼죠. 사실은 도덕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그 각자 또는 어떤 특정 사회에서 수용하고 있는 뭔가일 뿐인 거지 보편적인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이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마지막 문제가 하나 남았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도덕 개념 전체를 부정하기 위해 행동의 유일한 이유는 그 일이 그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때문이며, 이타적인 행동의 동기 없이 사실은 죄의식의 회피 아니면 자족감을 이제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라는 논변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 논변의 문제점으로 적절한 건 뭘까요? 사실은 여기 이 문제가 이게 정답률이 매우 낮은데 뭐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것들도 잘 따져보면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답들이 완전히 틀린 답들은 아닐 수 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제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한 얘기 아니면 책에서 읽을 거리에서 이제 본 걸 토대로 얘기하자면 대체로 정당한 여기서 사람들이 정말 정당한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좀 좋아지고 정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면 기분이 좀 찝찝해지고 나빠지죠. 그걸 부정하진 않는 거죠. 그걸 부정하고 시작하진 않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정당한 행동을 한다고 정말 기분이 좋아지냐? 의심할 수 있긴 있죠. 근데 정당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안 했을 때에 비해서는 기분이 좀 좋아지지 않나요? 만약 비교해보세요. 정당한 행동을 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딱 선택의 기로해서 한 게 좀 더 그나마 낫죠. 그리고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일을 하면 기분이 좀 더 찝찝해지죠. 나빠져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그런 죄의식 자체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아예 그 의식 자체를 안 한 걸 텐데 자, 그런 점들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답은 그래서 첫 번째는 물론 이게 답이 진짜 명백하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4번만 답이다라고 말하는 게 제가 사실 철학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객관식 내놓고서 4번만 답이다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얘기처럼 보일 수 있긴 있는데 어쨌든 수업 내용과 그다음에 우리가 읽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읽을 거리를 토대로 생각해 보면은 이 논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라고 그 문제 의도를 해석하면 요 1번은 답이 되기가 좀 어렵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진정으로 도덕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 아니냐? 맞아요. 이 논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거 도덕 개념 전체를 부정하기 위한 논변이니까 바로 그 얘기죠. 근데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 그게 이 논변의 문제점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논변에 따르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비도덕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느냐. 맞아요.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논변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2번과 3번 같은 거는 이 논변에 대한 비난, 이 논변에 대한 어떤 비판으로 보기는 어렵죠. 이 논변을 비판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거죠. 도대체 이 사람이 정당한 일을 했을 때 기분 좋아지고 부당한 일을 하면 기분이 찝찝해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결국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의식을 느껴서 인 거 아니냐는 거죠. 만약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면 결국 기분이 안 좋아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아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 뭐가 동원돼요? 다시 도덕 개념이 동원되는 거죠.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무엇이 올바른 일이고 무엇이 올바르지 않은 일인지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 판단이 여기에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4번을 인정하는 순간 이 논변의 의도가 무너지죠. 도덕 개념 전체를 부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도에서 낸 문제였고요. 한번 읽을 거리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